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수룡 기자입니다. 현대차 1분기 실적 나왔어요. 그래서 좀 리뷰 좀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현대기아차 실적 발표할 때 좀 좋아하는 코너가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따로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때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 전기차 라인업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적 관련한 얘기 좀 드리고, 그날 발표됐던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은 27.4조 원으로 8%가 올랐고, 영업이익은 무려 92%가 올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74%. 와, 많이 늘었죠. 이 뭐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매출이 좀 고만고만하게 늘어난 것에 비해 그 이익이 많이 늘어난 거에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은 차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현대차의 국내 판매 1분기를 보면은 세단은 4.3%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SUV 판매가 무려 14.6%나 늘었어요. 세단에 비해서 SUV가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한 대를 팔았을 때 마진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SUV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적인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수익성 차종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제네시스겠죠. 제네시스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내고 있는데, 최근에 뭐 길에서 보시더라도 G80이나 GV80 많이 팔리는 거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에 14,000대가 판매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 65.3%, 2배 반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 판매에서 수익성 좋은 SUV와 제네시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8.6%로 올라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넘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SUV와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면은 현대차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판매는 16.6%, 해외 판매는 9.2%가 늘었습니다. 뭐 이벤트들을 보면은 아이오닉 5가 사전 계약이 4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 올해 안에 못 받겠죠? 지금 신청하면.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이 다 소진이 금방 될 것 같아서, 그 테슬라가 한 10,000대 이상 들여와서 그 뭐 차를 판다고 하니까 보조금 소진이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오닉 5를 생산 속도를 늘리는 게 뭐 노조 문제도 있고 해서 거의 불가능할 텐데, 이게 그 사전 계약 4만 대가 뭐 좋아 보이는지, 아니면 이게 생산 차질로 이어질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유럽에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미국에 출시를 하면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대응하려고 합니다. 신형 투싼은 20년 말에 유럽에 진출했고 21년 1분기에 미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에게 안 좋은 소식은 반도체 문제인데, 이것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수급 문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4월에도 지금 중간 쉬고 있는데 5월에도 이 정도의 생산 차질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 조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개선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생산 조정이 뭐냐면은 안 팔리는 차 좀 안 만들고 좀 잘 팔리는 차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 팔리는 차에 써야 될 반도체를 잘 팔리는 차로 이렇게 옮기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산 공장이 좀 중간 쉬고 있는데, 이게 소나타하고 그랜저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소나타가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뭐 그랜저도 같이 공장을 쉬면서 여기서 좀 그 반도체들을 저쪽으로 보내는 뭐 이런 식의 생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5월에 미리 확보를 해놨던 반도체가 모두 소진이 됐다. 그래서 5월부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정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분기가 되면 진짜 반도체가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 그 차량용 반도체는 뭐 NXP라든지 르네사스라든지 이런 데가 설계를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대만의 TSMC하고 UMC가 만들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워낙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잡힐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두고두고 자동차 회사의 어떤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기아도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액은 13.8%, 영업이익은 142%나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소렌토, 카니발, K5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나타 안 팔리는 거, 이게 중형 세단이라 좀 안 팔린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K5 잘 팔리는 거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죠. 기아도 판매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11.3%, 해외에서는 18.1%가 높아졌는데, 이게 판매 단가가 높아진 거는 브랜드력이 좀 더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 브랜드에다가 내가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차를 사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판매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되게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RV 비중, SUV 비중이 50.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기아는 2분기에 K8, K8, K8하고 K3 페이스리프트, K9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신차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보면은 좀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가능성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저는 기아를 볼 때 좀 인도를 많이 봐요. 인도가 2019년에 진출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한 5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셀토스 한 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종으로 94.2%, 전체 판매의 94.2%가 셀토스였는데 거기에 카니발 조금 이렇게 되다가 올해는 보니까 소넷과 셀토스가 반반씩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차량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그 인도 시장에서 또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대기 물량이 무려 7만 대가 좀 대기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생산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손님들한테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 라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그 전기차 로드맵인데요. 저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 사람들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기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서 이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계획은 2020년에 4개 차종에서 1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10만 대. 2021년에는 8개 차종 16만 대가 판매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가 16만 대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까지 12개 차종을 만들어서 56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아는 사람들끼리는 공공연한 얘기였는데 현대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기차를 열심히 팔진 않았습니다. 이게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많이 팔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 규제를 맞출 수 있는 레벨을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현대차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이오닉 5부터는 정말 적정한 이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어서 이게 역마진도 아니고 해서 올해부터는 열심히 팔아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굳이 판매 쪽을 누를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오닉 5가 SUV고 EGMP 플랫폼 기반 세단 아이오닉 6는 2022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올해 상하이 모터쇼에서 G80 전기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사실 그 G80 전기차 모델은 좀 실망이었어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실망이었냐면은 그래도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여기서 첫 전기차를 만들 때 짜잔 하고서 진짜 멋있는 전기차를 내놔야지. 기존에 만들고 있던 그 전기 G80에다가 그 배터리하고 이 모터만 바꾼 식으로 하는 그런 전기차가 좀 프리미엄 브랜드의 첫 전기차로는 되게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G80 전기차 말고도 제네시스 브랜드 전용으로 해서 전용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JW라는 프로젝트명을 가진 전기차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차는 테슬라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율주행 수준을 좀 더 반자율주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통합 제어기 2세대 모델이 처음으로 탑재되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짜잔하고 보여주면서 이걸 해야지. 너무나 이게 잘 알려져 있는 그 G80을 전기차로 만드는 게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첫 전기차로서의 상징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것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 EGMP 기반의 첫 전기차 프로젝트가 뜨기 전에 이미 G80 전기차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로 EGMP 플랫폼 기반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G80 전기차를 계속 만들 것이냐
만 것이냐라고 판단을 할 때 그냥 만들자 이런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쉽죠. 브랜드 전략을 세웠다면 이게 첫 전기차라 그러면 뭔가 좀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이게 뭐 그동안 만들던 거니까 마저 만든다라는 그 개념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현대차가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제네시스 자체가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2015년에 처음으로 자신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런칭을 했어요. 그러면 프리미엄 브랜드, 현대차가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자동차는 어떤 게 나올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첫 전기차가 뭐였냐면은 옛날에 그 현대차 제네시스로 팔던 그 차의 이름만 G80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의 첫 전기차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프리미엄 브랜드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왔던 차는 에쿠스의 후속작이었던 EQ900. 요거를 또 제네시스 브랜드로 내놨어요. 그러면 이게 에쿠스 후속작이 어떻게, 이름도 EQ900이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G80, G90, G70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에쿠스의 이름을 딴 EQ900을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차로 내놓는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G70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G90, G70이 나왔죠. G90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나왔는데, 이것도 제네시스 브랜드 하면 이렇게 두 줄로 하는 그런 디자인, 약간 뭐 센셔스 스포티니스를 감성을 담은 두 줄 디자인, 이게 일종의 제네시스의 어떤 패밀리룩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전까지 나왔던 차들은 하나도 그 디자인 철학을 갖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좀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이다라고 해서 보여줬던 게 GV80이 나왔을 때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GV80이 나왔을 때 그 앞차들과의 또 디자인의 일관성은 또 되게 없는 그런 식의 그 전략들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이렇게 브랜드라 그러면 짠 하고 브랜드가 나왔을 때 뭔가 이게 디자인 철학이라든지 브랜드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갖춰가는 게 아니고 브랜드 먼저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하나씩 끼워넣는데 뭐 이것도 좀 일관된 철학이 좀 뒤늦게 따라붙는 그런 방식이 조금 아쉬웠는데,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는 JW 프로젝트명 JW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통합제어기 2세대, 뭐 이게 반자율 주행 기능 레벨 3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세팅을 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 개선 계획, 배터리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을 기준으로 지금 에너지 밀도는 3세대라고 합니다. 3세대, 1세대, 2세대가 뭐 아이오닉도 있었죠. 아이오닉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오닉 5 말고. 이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기준이기 때문에 리터당으로 하거든요. 부피당. 600와트시 퍼 리터. 그러니까 600와트시라고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레벨이 600와트시 초반입니다. 그래서는 2023년이 되면 4세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계획은 600와트시 후반까지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아쉽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평가도 좀 그런데, 아이오닉 5가 429km를 가거든요. 1회 충전으로. 근데 이 에너지 밀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똑같은 그 부피의 그 배터리에 아이오닉 5가 429km니까 4세대 배터리가 되면은 한 대충 500km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 한 23년 이후에 나오는 차는 한 주행거리 500km 정도까지는 아이오닉 5하고 비슷한 사양일 경우에 한 500km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5세대가 700와트시 중반 정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500km보다 한 4세대보다 비율로 따지면은 한 20% 이상 개선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500km 후반, 600km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 뭐 몇 번 얘기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온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 SDI하고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고체 배터리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27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전기를 빼쓰는, 차에다가 코드 꽂아갖고 쓰는 거를 V2L
V2 Vehicle to Load, V2L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현대차만 좀 채택을 했던 기술이에요. 뭐 현대차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인데 요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뭐 차에 있는 전기를 가스, 수소 같은 걸로 만드는 V2G도 하고 차에서 차에 있는 전기를 빼서 다른 차에 충전을 해주는 V2V 그리고 집에다가 홈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V2H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V2V는 뭐 저런 것들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차가 어떤 충전 전용 차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거기서 차를 충전해주고 막 그런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30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어닝은 좋은데 요새 현대차 주가 별로 안 좋아요. 기아차도 별로 안 좋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쭉쭉쭉 가고 있는데 뭐 이게 그 사실 어느 정도 멀티플이 좀 높다, 그러니까 가격의 주가가 좀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그 장세가 대형주 장세에서는 한 번 더 지나가서 오히려 중소형 가치주 쪽으로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영 좀 수급 세력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고 자동차 회사들도 뭐 특별히 모멘텀을 받는 모습들을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뭐 테슬라 같은 기술주에서도 좀 재미가 없고 그 전통 자동차 쪽에서 실적이 더 나오는 것도 특별히 주가에 모멘텀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실적을 추정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는 특별히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현대차에 대해서 안 좋은 그 평가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유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현대차에 대해서 셀을 외치고 있는 비중 축소를 외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CIMB 증권의 황경재 센터장님인데요. 이번에도 비중 축소 리듀스 의견을 내셨는데요.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거니까 나쁜 점에 대해서는 일단 평균 판매 단가가 2018년 이후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ASP 상승이 역성장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2분기에는 지난해의 ASP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평균 동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의 반대말인 기고효과 작년이 높았으니까 2분기에는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재료비가 좀 인상이 되고 임단협에서 파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3분기도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누 엔진 관련한 품질 비용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이전에 품질 비용은 다 반영을 했다라고 현대차에서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품질 비용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드 PER, 미래를 추정했을 때 PER 14배를 상회하는 것을 주기는 좀 제한적이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금융 부문에서도 일회성 환입을 제외하면은 올해 1분기가 피크일 것 같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로 갔을 때 올해 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EGMP 플랫폼의 전기차들이 테슬라나 폭스바겐의 신모델에 비해서 신차 모멘텀이 소멸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가적으로 그 좋은 그 분위기를 연출해주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애플카 뭐 논란 이런 것 때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꾸준하게 뭐 이렇게 오르지도 내리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전반적으로 뭐 코인 시장을 비롯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소형 가치주 쪽에서 코스닥은 1000 지수를 돌파하면서 좀 힘을 받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그 실적이라든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이상은 약간은 좀 정체돼 있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게 자동차 회사가 좀 더 좋은 차가 잘 팔리고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면 뭐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여기에 더해서 뭔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모빌리티 쪽에 어떤 그 다른 변화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준다면 뭐 지금 수준보다는 좀 더 좀 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기는 하잖아요. 30만 원에서 33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쉽지만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아쉬운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칙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